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영화 이야기.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 스크린의 박혜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계에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있었죠. 예. 네. 현지 시간이죠. 7월 17일에 프랑스에서 칸 국제영화제가 열렸고 폐막을 17일 날 했습니다. 뭐 영화에 관심이 없으셔도 칸 그렇죠. 영화제에 대한 이름은 그럼요. 누구나 아실 것 같은데 예. 보통 뭐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죠.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프랑스의 칸 국제영화제 이렇게 3대 영화제를 꼽는데요. 이 칸 국제영화제가 가지는 위상이나 어떤 영향력 자체가 3대 영화제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제의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금 종려상이 가지는 무게도 뭐 황금 사자상이나 황금 곰상보다 우리가 좀 더 친숙하고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의 관심이 올해 칸 국제영화제로 쏠렸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한 2편 정도 영화를 좀 깊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칸 영화제가 워낙 영화 잔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 영화 소식들, 칸 영화제 이야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진짜 떠들썩했을 텐데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좀 그랬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 2년 전에 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당연히 칸 영화제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렇죠. 이번엔 또 한국 영화인들이 칸 영화제를 열고 닫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 얘기하셨지만 봉 감독님이 올해 칸 국제영화제 방문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깜짝 쇼이기도 했어요. 네. 개막 당일에, 그러니까 개막식을 문을 여는 연사 역할을 했는데 당일까지도 봉준호 감독이 참석한다라는 얘기를 비밀로 감추고 있다가 전 세계에 좀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작년에 칸 국제영화제가 정말 사상 초유로 온라인으로 열리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영화들을 초청하긴 했지만 그 작품들을 상영하거나 어떤 이벤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리스트만 공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칸 영화제가 코로나를 뚫고 이제 열린 상황이 된 거죠. 더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원래대로라면 작년 칸 국제영화제에 아마 개막 인사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잊지 않고 봉준호 감독을 다시 불렀고요. 또 올해는 경쟁 부문에는 따로 작품이 없었지만 비경쟁 부문의 이 비상선언이라는 작품과 홍상수 감독의 신작 당신 얼굴 앞에서도 각각 초청이 또 됐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참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그 얘기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상하게 준비를 했는데 홍상수 감독이 이번 영화 무려 26번째 장편 영화예요.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게 11번째입니다. 프랑스인들 정서하고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난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약간 프랑스 영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프랑스 사람들도 그 홍상수 감독 특유의 그 관찰하는 듯한 그 아주 리얼리티의 극단까지 끌어올린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숙하고 또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도 칸 영화제하고 인연이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죠.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도 이 칸 국제영화제가 참 그렇게 보면 보는 눈이 좋다. 안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좀 이 감독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거야 라는 떡잎이 보이는 순간부터 감독들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칸 영화제에도 보면 경쟁 부문이 있고 비경쟁 부문이 있고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는 부문이 있어요. 이 주목할 만한 시선은 전 세계 영화계에서 좀 젊고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감독들의 작품을 초청하거든요. 그게 떡잎이다. 그렇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2006년에 이 주목할 만한 시선에 괴물로 초청을 받았었어요. 와, 2006년이면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년 전이잖아요. 15년 전이죠. 예. 이미 그때 알아본 거죠. 살인의 추억이 워낙 전 세계의 영화 평단들에게 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또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 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괴수 영화, 네. 굉장히 장르 영화에 가깝잖아요. 네. 한국제영화제는 굉장히 예술성을 중시하는 영화제고요. 그런데 이 장르 영화 안에도 굉장히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을 딱 눈여겨보고 봉준호 감독을 그 작품으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데려간 거죠. 근데 우리도 그때 사실 신선했어요. 서울 굉장히 한강에 괴물이 뛰어다닐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렇게 백주대나 이제 CG 캐릭터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공간을 네. 뛰어다니는 영상 자체로도 되게 신선했었는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도 사실 네, 그 당시에 그렇죠. 굉장히 컸었잖아요. 페널 칸에서도 때 예. 그거를 그렇죠. 아마 그 미군 부대에서 사실 네. 독극물을 이제 방류한 방류하고 사건. 그것 때문에 괴물이 되고 그렇죠. 예, 뭐 이런 이제 스토리잖아요. 네. 그래서 칸에서는 그 뒤로 이제 도쿄라는 당시에 굉장히 젊고 잘 나가는 감독들의 옴니버스 영화로 또 봉준호 감독을 초청을 했었고 그 뒤로 마더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다시 한번 불렀었고요. 2017년에는 옥자가 봉준호 감독 옥자. 최초의 경쟁 부문 초청작이 됐고 바로 그 다음이 이제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대단하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정말 많이 칸 영화제에 작품이 올라갔네요.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고서도 꽤 여러 번 경력을 쌓는 감독들에 비하면 봉준호 감독님은 굉장히 엘리베이터 상승을 그러네요.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과 칸의 인연을 쭉 얘기하면서 옥자라는 작품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 작품이 당시 칸 영화제에 어떤 뜨거운 감자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요? 이 작품은 그 OTT에서 만든 오리지널 맞아요. 영화였잖아요. 네네. 칸 영화제가 그때 조금 젊은 영화제를 표방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스튜디오 같은 OTT 업체들이 만든 오리지널 영화를 경쟁 부문에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안에서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이 OTT 플랫폼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네. 극장에서 영화를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에요.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건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는 영화를 왜 초청했냐? 우리나라 심지어 경쟁 부문에 네. 이건 말도 안 된다. 극장 옆에 다 들고 일어나고 칸 영화제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많았죠. 그때 네. 멀티플렉스에서 옥자를 상영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옥자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관객 수가요 32만 명. 인 그거밖에 안 영화입니다. 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었죠. 상영을 못했으니까. 개봉을 못하는 영화였으니까. 그렇지만 이 OTT 플랫폼에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수 많은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촉발로 그 다음부터 사실 칸 영화제가요. OTT 오리지널 영화를 경쟁작에 부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였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경론이 오갔던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잠깐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칸 영화제 송강호 배우도 네. 참석하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으로 네. 위촉이 됐죠. 한국 배우 중에서는 전도연 배우 다음으로 두 송강호 번째 배우가. 추청이고 예. 남자 배우 중에서는 최초의 심사위원 위촉이에요. 그래요? 사실 송강호 배우가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이제 요청을 받았었는데 네. 영화제가 열리지 못해서 올해 다시 한번 같이 가게 되신 거죠. 기생충의 또 주역이기도 그러네요. 하니까. 게다가 올해는 한국제영화제의 이 비상선언이라는 작품이 비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서 심사위원으로도 가고 또 초청작의 배우로서도 레드카펫 위에 섰습니다. 굉장히 큰 영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같으면은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요새는 칸 영화제 그러면 그냥 옆 동네에서 열리는 영화제처럼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해요. 참. 이게 우리가 그만큼 이제 문화 강국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뭐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칸 영화제를 빛낸 한국 영화인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또?
이병헌 배우가요. 아, 네네네. 폐막식 시상자로 네. 나섰잖아요. 예. 사실 폐막식 시상자 중에서 배우가 배우에게 상을 주는 남녀 주연상 같은 경우는 시상자 자체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아, 그럼요. 꼽히는 예. 그런 자리예요. 네. 이제 비상선언에 출연하기도 했고 또 워낙 할리우드에서 탄탄한 입지를 쌓고 있는 이병헌 배우가 폐막식에 여우 주연상 시상자로 무대를 올랐어요. 근데 그 이병헌 배우는 워낙 할리우드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던 배우이기 때문에 뭔가 이 무대 매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여유롭고 다르더라고요. 이병헌 배우 연기하는 거 보면요. 네. 좀 달라 보여요. 무섭죠.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귀신처럼 잘할 수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버터 많이 먹으면 이렇게 네. 발음이 바뀐다는 얘기 과거 우스갯소리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헐리우드에서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결이 우리나라 배우하고 다른 느낌이 들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조금 다른 환경에 적응하다 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폐막식 무대에 올라서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또 좌중을 웃게 만드는 센스를 보여줬어요. 올해 칸 영화제는 나한테 너무 의미가 깊다. 정말 봉준호 감독이 있고 또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인 또 송강호 배우가 심사위원으로 있고 그리고 심사위원장인 스파이크 리랑 나랑 성이 같아 이러면서 스파이크레하고 같이 네, 대등하게 동급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올해 칸 영화제는 경쟁 부분에 한국 영화 초청작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경쟁 부문에는 한국 영화 초청작이 없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경쟁 부분에 비상선언이 초대를 받았고 올해 칸에서 새로운 부문을 신설을 했어요. 네. 프리미엄 부문이라고 하는 건데 칸이 사랑하는 감독들의 신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칸에서 공개한다라는 개념으로 만든 부문이에요. 바로 이 부문에 홍상수 감독. 예. 당신 얼굴 앞에서가 상영이 됐죠. 아, 재밌네요. 네. 홍상수 감독 작품을 국내에서도 볼 기회가 좀 다 볼 수 있어요? 예,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사실 국내 개봉도 다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편수도 좀. 많고 그리고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한다기보다는 좀 예술영화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이제 좀 정말 찐팬이라고 하죠. 네, 홍상수 맞아요. 감독의 마니아 팬들은 늘 가서 이제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편인데 전 이번 영화 사실 아직 한국에서 공개 안 됐지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네. 이혜영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바로 그 천재 감독 이만희 감독의 딸이고 네. 한국 영화 80년대 90년대를 정말 풍미했던 대배우죠. 이혜영 배우가 이번에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 당신 얼굴 앞에서라는 작품에 주연이 돼서 홍상수 감독과 첫 번째 조를 했어요. 그리고 칸 현지 반응들을 봤더니 마치 이 이혜영 배우의 어떤 리얼리티를 영화적으로 묘사한 것 같은 이야기래요.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이 역량을 가지고 있던 배우가 한동안 다른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낯선 영화 감독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그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하루 그린 동안의 이야기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혜영 배우는 자기가 태어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유를 누린 현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칸 영화제 측에서도 이 당신 얼굴 앞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친밀하고 미니멀리스트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홍상수 감독이 영화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예전에 기사에서 봤나요? 홍상수 감독은 대본이 없다면서요? 아, 홍상수 감독 그 촬영 현장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단 대본은 있습니다. 근데 당일날 당일날 그냥 막 현장에 써가지고 가면. 준다면서요? 예, A4 용지 한 장이 온대요. 이건 이혜영 배우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촬영장에 A4 용지 한 장을 딱 준대요. 그럼 그걸 그 자리에서 막 외워서 네. 연기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애드립은 없고 모두 다 대본에 나와 있는 정말 그대로 다 외워서. 애드립이 없어요? 네. 그건 너무 박한데요? 놀랍죠. 당일날 주고 난 다음에 애드립을 네. 못하게 하면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배우들이 이제 그 집중한 상태에서 대본을 다 소화를 하고 퇴근을 할 때는요. 대본을 다시 홍상수 감독한테 주고 퇴근을 한답니다. 왜 줘요?
그 시나리오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홍상수 감독 영화 현장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상수 감독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예, 뵌 적 있습니다. 무서워요?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고요. 굉장히 네. 조용하고 젠틀하게 이야기하시는 약간 학자 스타일의 그런 감독님이시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상하죠, 이야기. 예, 너무 어려워서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듣고 있죠. 아, 그래서 영화가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어떤 영화는 영화를 보면 머리가 막 아파지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홍상수 감독 영화는 이제 오래 보시다 보면 뭔가 홍상수 감독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듣는 것 같은 맛도 있고요. 저는 최근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홍상수 감독이 더 다정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다정해지고 있다고요? 했습니다. 네, 이번 영화도 아직 못 봤지만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이모셔널하고 감정적이고 감동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이거 개봉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정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한국 개봉 일정은 안 잡혔는데요. 네. 아마 칸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국내 개봉도 준비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칸 영화제 그 열리면 가시죠, 칸에? 예, 저도 뭐 매해 가지는 못하지만 한국 영화 주요작들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을 갔었죠. 이번에 못 가서 아쉬웠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못 가서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경쟁작에 올랐을 때는 네. 칸에 취재 갔었는데 기생충 때 못 갔어요. 아, 정작 기생충 때 못 네, 갔어요? 그런 한이 좀 있었지요. 아, 다 아쉬우셨겠는데요. 근데 칸 영화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뭐 칸 영화제 기사 나오는 거 나중에 보면 뭐 기립박수를 몇 번을 쳤다, 몇 분을 쳤다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일단 칸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면요. 기립박수는 일종의 인사와 예의 같은 거예요. 아, 그 영화가 훌륭해서 기립박수 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영화가 훌륭한 작품들이 칸 영화제에 온다라는 어떤 예의이기도 한 거죠. 여기에서 상영할 정도면 이 작품은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작품이야. 자격이 있다. 예, 라는 예의로 기립박수 다 쳐줘요. 그런데 꼭 뭐 기립박수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관객콩이 뭐 영화 훌륭하다 이렇게 사실 비례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럼 왜 그렇게 기사 써요? 약간 이제 저희도 늘 항상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해외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출품이 되면 마치 이렇게 메달 따러간 것처럼 막 상 받아야 되고 외국에서 좋은 평가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의 강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점점 막 5분 기립박수, 7분, 10분 막 이렇게 얘기가 늘어나고 그거에 있는데 따라서 이번에 상 뭐 받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막 뭐 예측 그런 기사 얘기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있어 봤는데요. 뭐 예의상 오래 치기도 하고요. 시간은 긴데 박수의 어떤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아.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정말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박수도 길지만 막 뜨겁고 인사하는 감독이나 배우에게 막 환호하고 뭐 위에서 꽃 같은 거 던져주시는 분들도 있고 대신 야박한 평가할 때 또 굉장히 야박해서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영 중간에. 이 화는 잘 내는구나. 네, 내가 이 영화를 더 예. 이상 볼 의미가 없다라고 예. 생각하면 평론가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상영장 밖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거는 진짜 영화 만든 감독 입장에서 다 정말 좋고 싶지 등골이 않아요. 오싹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자유롭게 영화 보고요. 영화를 축하하면서 보고 칸에 온 영화들이 모두 다 반기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 그 영화도 그런 반응 보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기자시사에서 영화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자시사에서는 영화를 끝까지 봐야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작품이라든지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작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제가 봤었던 작품 중에서는 그 밀양이 네네. 상영을 했을 때 네.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뭐랄까요.
그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네요. 영화 끝나고 나와서 질문하는 기자들도 좀 굉장히 많았고요. 왜 저러니? 네, 무슨 뜻이야? 한국에서는 원래 저러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김기덕 감독의 작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상영하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여성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김기덕 감독 얘기가 나올 줄 몰랐네요. 네. 올해 칸 영화제 최고상 황금종려상은 어떤 영화가 받았어요? 그 칸이 올해 굉장히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다양하고 새로운 영화들을 보여주는 영화제로 좀 거듭나고 싶었나 봐요. 올해 황금종려상은 37세의 프랑스 여성 감독 줄리아 감독이 받았는데 티탄이라는 작품으로 받았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좀 표현 수위도 높고 장르적인 공포 영화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연출했던 93년에 제인 캠피온 감독이 여성으로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74년 역사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박수칠 만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영화 자체가 가진 도발적인 부분들을 칸 영화제가 수용하면서 황금종려상을 안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세계 평단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칭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아까 OTT에 관련된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칸의 경쟁 부문에는 아직도 OTT 영화들이 오를 수 없어요. 출품할 수가 없는데 이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티탄이라는 작품은요. 한국 토종 OTT 회사 왓챠에서 수입을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개봉 안 하고요? 극장 개봉은 아마 하겠지만 동시 개봉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작품을 한국 관객들은 또 칸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이번에 스파이크 리 감독 같은 경우 심사위원장이 돼서 OTT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영화 OTT 서비스가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영화의 시대가 조금씩 전 열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그러면 영화관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 진짜 힘든데 많이 힘들죠. OTT로까지 개봉이 되면 영화관들이 타격 입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영화관은 또 영화관에서 상영할 만한 작품으로 관객들을 또 열심히 홀려야 될 것 같아요. 관객 홀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네요.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콘텐츠는 늘 박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도 역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일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